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들러의 주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보상, 그리고 우월의 추구, 바로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 이제 우월의 추구로 이제 넘어오면서 또 그 아들러가 얘기한 그 생활 양식, 이 생활 양식은 어떤 자기 스스로 창조한 자기 나름의 독특한 생활이다. 보통 그 5세 이전 4에서 5세에 그 틀이 형성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개인의 인지 조직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네 가지 생활 양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 네 가지 생활 양식은 뭐 지배형, 또 기생형, 히피형, 그리고 사회형.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 있는 부분, 그 사회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관심을 높여주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주된 개념을 계속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된 개념의 네 번째, 사회적 관심입니다. 사실 이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아들러의 이론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을 이런 가족, 종족, 공동체 또는 모든 문명사의 일원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개인은 이러한 어떤 사회 맥락 속에서 존재할 때 그 의미가 부각된다. 자, 인간은 이러한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존재할 때에 그 의미가 더 부각된다고 믿은 것이죠. 모든 것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의미가 더 부각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공과 행복은 그가 속한 이러한 사회적 유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 메슬로우의 소속감 개념의 기초가 되었다 볼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가상적 목적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라고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고, 또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들도 일단 그들의 무의식적 목표나 목적을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그것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러의 가상적 목적은 비록 목표가 의식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목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상적 목표는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마음의 중심 목표. 자,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그러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 인지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가상적 목표는 이러한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마음속의 중심 목표다. 그리고 목표는 현재에 경험될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이 어떤 미래에 투사하는 동기화되고 주도하는 가상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미래에 투사되는 동기화되고 주도하는 가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미래 대신에 과거로 집어넣으면은 이것은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과거는 X입니다. 과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 미래에 투사하는 동기화된 것이다. 그리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목표는 개인의 열등감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섯 번째는 이제 공동체감, 공동체감인데, 자, 인간의 불안은 단지 어떤 협력을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을 공동체와 묶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타인과 연합해서 인식하는 자만이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감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삶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준다. 사실 우리가 기업체에서도 뭐 인재상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의 어떤 인성 이런 것들은 그 기업의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공동체 자기네 기업의 어떤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적합한 사람인 것을 측정하는 것이고 알아보는 것이고 또 인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잘 공동체적인 그 활동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들러는 어떤 신경증, 정신병, 범죄, 뭐 알코올, 아동 문제, 자살 등의 모든 문제는 이런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업도 결혼도 우정 및 이성 교제도 이런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어떤 삶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의 과제는 공동체 안에서 해결돼야만 한다.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7번은 가족도와 출생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도와 출생 순위는 그 자녀의 수와 출생 순위가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가 뭐 하나나 둘이냐 셋이냐에 따라서 그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 출생 순위 첫째냐 둘째나 셋째나 이런 출생 순위가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가족 구조는 가족의 사회 심리학적인 형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각각의 가족 구성원의 성격 특성들, 감정적인 유대, 자, 출생 순위,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지배와 복종, 연령 차이, 성, 가족의 크기 등 가족 구도의 요인이 되는데 아들러는 출생 순위가 개인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던 것이죠. 자, 출생 순위와 자녀의 수죠. 자녀의 수, 예. 자녀의 어떤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는 그 개인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자녀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자라나는 아이다. 그러면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아닌 것이죠. 이제 출생 순위에 따라서 다른 상황에서 자라나는 아이다라고 해야 이제는 우리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 순위와 출생 순위에서 가족 구도와 출생 순위에서 뭐 자녀는 동일한 상황에서 자라나는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틀린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정의 형제들 간의 개인적 차이를 어떤 유전적 차이나 또 어린 시절의 상처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형제들 간의 경쟁으로 설명한다. 자, 형제들 간의 경쟁으로 설명하고 형제들 간의 개인적 차이를 그리고 어떤 열등의 경험이 이러한 출생의 순위를 통해서 조건지어져 나갈 수 있음을 제시해 주고 또 출생의 순위가 한 인간의 열등감 형성과 또 열등감 극복 기제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들러가 말하는 출생 순위는 바로 이러한 심리적 출생 순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심리적 출생 순위는
한 사람이 지각방심이 어떻게 지각하느냐, 지각방심이며 가족 구성원 내에서 자신의 의치를 해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책임감이 있고 규칙을 고집하고 또 전형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하고 즐겁게 사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도 가정에서 제일 마디가 사실 잘못하면은 형제들 간에 뭐 형제 애라든지 가족 애들이 뭉치기가 좀 어렵죠. 마디가 잘해야 됩니다. 전형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하고 즐겁게 사는 성인으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마디는. 자, 둘째가 태어나면 마디는 이제 폐위당한 왕이 된다. 둘째가 생겼으니까 이제 내리사랑이니까 둘째에게 사랑을 베풀다 보면은 이제 폐위당한 왕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굉장히 경쟁심이 강하고 야망을 가진 아이가 되고, 셋째가 태어난다고 하면 중간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삶의 느낌을 가지거나 속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가족 상황을 결합시키는 조종자나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다. 예, 둘째가 이러한 가족 상황을 결합시키는 조종자나 또 평화의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성장을 하면. 자, 중간 아이는 불쌍한 나라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다. 자, 삶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며 살아가죠. 첫 마지한테 사랑을 뺏기고 또 막내한테 부모의 사랑을 뺏기고, 그래서 어떤 삶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막내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형제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어떤 의존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예, 독자는 대부분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한 어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생활 양식을 형성을 합니다. 형제들이 없으니까 이제 중요한 어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생활 양식을 형성을 하는데, 이러한 맏아들처럼 성취동거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형제들과 이렇게 나누거나 협동하는 것을 배우지 못할 수 있죠. 혼자 크니까.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더욱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가족 구도와 출생 순위에 따라서 아들러는 성격 발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된 용어의 이제 마지막인 신경적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전 아들러에서는 응석의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동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의 과정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이런 공동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아동의 노력이 부모의 작업으로 대치된다. 부모가 다 해준다는 거죠. 부모에 의해서 아동이 스스로 해야 할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등감은 더욱 심화되고 공동체감의 형성은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잉보호 이런 건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응석의 생활 양식은 인생의 과제도 잘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성 친구라든지 결혼 파트너 선택에서의 어떤 문제 발생, 또 협동 작업이나 배려의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라는 거죠. 삶이 불공평하고 어려우며 처벌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에서도 불만이 많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응석바지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또 동반자 관계에서 무시당하며 인생의 과제 수행을 불가하게 만들고 실패 상황에 대한 면집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의 목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지닌 문제는 사람과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은 어떤 전인격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상담 목표는 증상 제거보다는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우리가 네 가지 생활 양식 중에서 이러한 잘못된 생애 목표나 또 생활 양식을 수정시킨다. 우리가 가상적 목표 있듯이 그 잘못된 생애 목표나 또 생활 양식을 수정시키고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위해서 타인과 동등한 감정을 갖게 해주고 공동체감을 증진시키자. 그리고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고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여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공동체감, 열등감, 또 생애 어떤 목표,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주요한 상담 내용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담의 기법과 적용을 살펴보면은 각 이론마다 중요한 상담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개인주의 상담에 포함되지 않는 상담 기법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질문 기법, 뭐 단추 누르기 기법, 수프에 침 뱉기,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기, 과제 설명하기, 자기 포착하기, 역설 기법. 역설 기법 같은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초기 기억, 자, 꿈 해석, 꿈 분석, 그리고 격려하기. 사실 아들러에서의 어떤 그 상담 기법으로서는 격려하기가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추 누르기 기법, 뭐 수프에 침 뱉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의 상담 기법은 이와 같이 10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추 누르기 기법은 이 단추에는 두 가지 단추가 있다고 합니다. 긍정 단추하고 부정 단추. 그래서 긍정 단추는 우리가 행복 단추라고 하고 부정 단추는 우울 단추라고 합니다. 근데 선택은 내담자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창조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돕는데 사용하는 기법이다. 마음 먹게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한 거고 우울하다면 우울하는 것이죠. 계속 우울 단추만 누른다고 하면 그 감정을 좀 다스릴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스프의 침뱉기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의 먹칠하기 뭐 이런 건데 그 개인을 이전의 행동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할 때 효과적이다. 자, 내담자가 자기 파괴적 행동을 더 이상 이전처럼 편안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기입니다. 자, 내담자가 바라는 행동을 실제 장면이 아닌 가상 장면에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또는 바람직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머릿속에 상상을 하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 로또를 산 사람은 로또 1등이 당첨돼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상상을, 행복한 상상을 좀 할 수도 있고, 또
전화만 하면 말을 못하는 사람은 전화를 아주 잘하는 친구인 척하고 한번 전화를 해보는 것이죠. 자, 과제 설명하기. 이런 바람직한 행동이나 목표를 설정하여 그것을 꾸준히 반복 실천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상적 목표에서 이 목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바람직한 행동이나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것을 꾸준히 반복 실천해 보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과제 설명하기다. 자, 전화를 못하는 내담자에게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를 해보도록 숙제를 내는 것이죠.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또는 공동체에 봉사 과제를 한번 내보는 것이죠. 가서 봉사를 해라. 그래서 노숙자라든지 뭐 시사봉사, 식사봉사, 식사봉사 등을 이제는 하게끔 하는 것이죠. 자기 포착하기. 원하지 않는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죠. 원하지 않는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좀 더 빨리 알아채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죠. 뭐 음주라든지 흡연, 과식 등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때 담배나 음식에 대한 기록을 계속하라고 하고 탐닉에 빠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너가 지금 저렇게 그 담배에 빠지고 있다, 술에 빠지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하고, 손쉬운 일에 시간을 배분하기보다 어려워도 우선 해야 할 중요한 과제에 마음을 다잡고 몰두를 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자기 포착하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우리가 이 역설기법은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역설기법은 이제 아들러의 그 역설적 의도라고도 하죠. 역설적 의도. 자, 바라지 않거나 바꾸고 싶은 행동을, 바라지 않거나 바꾸고 싶은 행동을 의도적으로 반복 실시하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행동을 제거하거나 그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역설적 의도인데 주로 이제 금연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죠. 역설적으로 반대로 하는 겁니다. 너 담배를 이제 끊으러 온 사람한테 한번 10개 물고 한번 담배 펴봐. 아니면 줄담배를 계속 피게 한 다음에 이 상담 회기를 진행하는 거죠. 또 불면증 환자는 잠을 자라고 막 노력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밤새 잠을 자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또 걱정이 많은 사람은 걱정 없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방법이죠. 계속 걱정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역설기법입니다. 그리고 초기 기억은 최초 6개월에서 8세까지 기억을 얘기하는데, 초기 기억이 개인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삶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삶에서 무엇을 갈구하는지, 삶에서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틀을 제시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자, 가능한 한 뒤돌이켜 돌아서서 당신의 어린 시절로부터 가장 초기 기억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 초기 기억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죠. 꾼 분석. 프로이드의 꾼 분석은 그 왜곡된 잠재몽이 그 어떤 현실적인 그 자아의 단속으로 인해 갖고 왜곡돼서 꿈이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이 프로이드는
그냥 왜곡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현실로 그냥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꿈에 나오는 사건과 대상에 대해서 이런 프로이드처럼 고정된 의미를 두지 않고 각 꿈의 요소의 의미는 꿈을 꾸는 사람에 따라 특수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런 초기 기억, 또 현재 문제, 평소의 경향 등과 같은 다른 증거들과 함께 조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계속 어떤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현실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꿈을 분석하였고 꿈 속에 보편적인 상징이 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 보편적인 상징이 있다고 믿은 것은 프로이드죠. 왜곡해서 나타나니까 현실목으로. 그래서 꿈은 문제에 대한 쉬운 해결책에 도달하려는 시도이고 꿈도는 개인의 용기에 대한 자조를 드러낸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격려하기 가장 강력한 방법이죠. 내담자가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자, 이 꿈 분석, 예, 아들러의 꿈 분석 상담 기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설적 기법, 역설적 의도, 그리고 꿈 분석, 격려하기, 세 가지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